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.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 을 남영희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이거 마스크 빼도 될까요? 예, 지금 아크릴판이 있으니까 네. 예, 빼셔도 됩니다. 방금 우리 스텝이 진행자가 패널이 교체될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어요. 요새 되게 민감하더라고요. 예. 시청자분들도. 예, 마이크에서 싹 소독했습니다. 네. 네,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먼저 곳곳이 비상입니다. 그래 그나마 다행이랄까요? 태풍이 그래도 네. 쓱 비켜나가서 주말에 사람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바람싸움 쌩쌩해가지고 좀 예. 덜 모이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. 자, 여의도 국회에서도 어제 출입기자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폐쇄됐고 이제 400명대가 넘었기 때문에 3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올리면은 경제에 정말 큰 치명타가 오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. 뭐 이렇게. 아마 정부도 또 방역당국도 고심을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. 강대강 또 대치를 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그 의사 파업을 비판하신 분들은 기득권 지키기다. 결국은 밥그릇 자기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 논쟁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 탓이다. 뭐 이런 두 가지 의견 대립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이용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좀 두 가지 의견이 다 뭐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. 예. 그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. 그런데 항상 대한민국의 그 규모를 비춰본다면 의사 수가 항상 정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어느 순간 정도에는 의사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연동돼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좀 서로 간에 좀 설득이 필요한 것 같고 예.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이 시급한 상황에 이 정책이 추진되고 발표돼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된 거죠. 사실 이 의대 정원 문제라는 것들이 좀 얼마 전부터 논의가 됐고 몇 년 전부터 한번 시도됐다가 좀 미뤄지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. 근데 정부가 좀 더 이걸 추진한 시점을 조금 더 좀 더 델리케이트하게 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결국은 국민들 눈높이에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? 지난 15년 동안 사실 그 의사 수가 동결됐다라는 거, 그러니까 정원수가, 의대 정원수가 그 부분은 국민들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계속해서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 그 횟수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데 공감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대 정원을 확대시켜도 앞으로 7년, 8년 뒤의 모습이라고 하고 예. 이번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이야기들을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필 이 코로나 전국에 이게 쟁점화되는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 의료계 쪽 지금 파업을 하시는 분들도 국민의 그 정서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. 예. 근데 의사협회와 정부가 잠정 합의를 사실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일단은 정부가 그러면 정책 추진은 당분간은 중단하겠다.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니까. 그리고 의협은 그동안 파업을 처리하겠다.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. 근데 이걸 전공의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는데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글쎄요. 이게 의협에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또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그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정부도 고심이 되긴 할 텐데. 이제 의료계 쪽이나 정부 쪽 입장을 보면은 좀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제 3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책 추진 중단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치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. 네. 코로나 사태가 잠정적으로 좀 완화가 된 때라고 한다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농후하지 않습니까? 네.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몇 개월 후에 있으면 정책이 또 시작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쭉 간다고 한다면은 몇 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완전 종식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논의를 본다면은 어떤 때는 2년, 3년, 어떤 때는 평생 인류가 계속 갖고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측도 있어서
이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아서 말하다 보면은 안 된다 된다 갖고 논란이 소지가 있어서 아마 무산된 거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분명히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다시 한번 좀 머리를 맞대어 봤으면 어떨까, 협상의 장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. 뭐 강대강 대치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정부가 강공책을 쓸 수 있는 것도 국민 여론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잖아요. 저는 지금 의사협회에서 판단을 미스한 것 같아요. 어떤 시위나 파업이 있을 때는 그 퇴로를 어떻게 할지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퇴로가 있을지 모르겠고요. 본인들이 주창했던 것이 정책의 중단을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단까지도 합의문에 써줬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오히려 뒤집고 뭐 복지부의 진정성은 알겠지만 우리는 행동하겠다. 이렇게 나간 부분. 그리고 또 전공의들은 대부분의 그 어제 그 담화문이었나요?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썼더라고요. 거대 정부에 맞서 뭐 부동산 정책과 같이 뭐 이런 식의 행태들이 사실 이 의료 자신들의 처한 그 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권 반정부를 뭐 그 문제에 대한 싸움인지 이 명확하지 않은 명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부동산 문제는 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근데 어쨌든 남영희 위원장 말처럼 뭐 파업이나 뭐 노동자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국들 파업하는 건 마찬가지고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강공 드라이브를 그럼요. 걸지 않았나 싶은데 그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렇게 400명대 혹은 뭐 500명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3단계 거리두기를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그렇게 되면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겁니다. 특히 소상공인들은 뭐 직격탄을 맞을 텐데 지금도 다들 어렵다고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인데 일단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는 찬성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걸 뭐 100% 주느냐. 오히려 뭐 야당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하자는 말까지 먼저 나왔으니까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뭐 이의가 없고 오히려 지급을 어떤 선에서 할 것인지 그 문제인 것 같아요. 좀 서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죠. 일단 이번에 남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. 지금 민주당도 엇갈려요. 100% 다 주자는 분들도 계시고 뭐 50%만 주자는 분들도 계시고. 저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나뉘는 이유가 결국은 뭐 그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조율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견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이 잘 썼다라고 10명 중에 8명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결국 그 돈이 소상공인들이나 뭐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또 들어가고 또 세수로 또 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좋았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. 1분기보다는 분명히 2분기가 좋았으니까.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도 저는 사실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빠르게 시급하게 이 비상시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동감합니다. 그래서 저도 남영희 위원장처럼 이 긴급 재난기금의 성격을 구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책으로 볼 것이냐 하는데 뭐 두 개 다 성격이 있겠죠.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경기 부양책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. 사실 1차 재난지원금 뭐 선거를 앞두고 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어쨌든 그 효과에 대해서만큼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. 그리고 집행되고 나서 한 달 이내가 있어야 다 소진이 되고 그 뒤로는 조금 더 경기가 조금 더 낮아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뭐 2차 코로나 같이 또 큰 대항을 앞두고 있는 이쯤에서는 3차 또 한계로 격상할 수도 있잖아요. 선제적으로라도 또 10월 말 10월쯤에 또 추석도 있으니까 좀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라도 빨리 시급히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. 액수를 뭐 30만 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액수를 준다면 30만 원이 다 안 되고 20만 원일 수 그거는 조정할 수 있게 해서 좀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. 이렇게 봅니다. 전 국민에게 다 준다고 하면 20만 원이면 10조고 30만 원이면 15조거든요. 그렇죠. 뭐 그런 총 금액에 대해서 좀 1차 때는 한 12조 정도가 지급됐으니까 그거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조절을 해야 될 테고 이용주 전 의원 말처럼 9월 말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. 그렇죠. 빨리 지급해야지 되도록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결정을 좀 빨리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까 우리가 일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안철수
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좀 보낸 것 같아요. 들어와라. 들어와서 뭐 경선도 할 수 있고 서울시장이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 보면 우리랑 별 다르지 않지 않느냐. 좀 힘을 키워보자. 뭐 이 생각 같은데 잘 이루어질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안철수 전 대표죠. 전 대표나, 그 당시, 이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, 안철수 대표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 당시에 김문수 대표, 전 대표랑 같이 소위 단일화 논의도, 비공식적으로는 진행이 됐다가 또 없던 걸로 됐기 때문에, 이런 문제가 처음 논의되는 건 아니죠.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앞으로 어디에 자기의 정치적 지향점을 둘 것인지 또 거기 먹힐 것인지 이런 문제인 거죠. 그리고 좌쪽이나 우쪽이냐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고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의 지지 세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. 현재 지지세력 말고도 예.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안철수 전 대표로서의 효용성이 아직까지 있어 보인다. 얼마나도.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판단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. 근데 그것이 결국 선거의 결과에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그 위에 대선까지 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전체가 받아들여서 승패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한 번쯤 논의는 해볼 수 있죠. 그쪽에서는. 그럼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은 확장세를 위해서 안철수 또 국민의당 이쪽으로 손 내미는 것은 뭐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정치 지향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뭐 한 번 더 하려고 계속 정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 서울시장이냐 대통령이냐 결국은 대통령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. 그렇죠.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. 그렇죠? 그렇죠. 그렇다면 이번에 들어가서 서울시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. 결국은 대통령으로 바로 직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지 않을까.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듯이 미래통합당 쪽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대선 후보를 자리를 잡는 것보다는 서울특별시장 자리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 선거에 선전을 해 주든지 해야지만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를 들어온 걸 다 찬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? 반대하는 사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에서부터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뭔가를 밑밥을 깔아야 되는 거죠. 그건 좀 기여를 해야 된다. 그게 결국 본인이 출마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하는 거죠.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 미스트롯 형식으로 한번 붐을 일으켜보겠다. 뭐 보궐선거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안철수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도 결국은 미스트롯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거대하게 한번 치러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? 저런 큰 정당이나 아직 있어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할 때 이런 미스트롯 방식의 소위 경선 방식으로 많이 해봤었는데 네. 그게 그렇게 큰 성과는 걷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위 정치판에서 통할지는 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.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여권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상위 쪽에 랭크돼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주자로 불린 사람들은 굉장히 한 자릿수 받으면서 밑에 쪽에 랭크돼 있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요? 그렇다고 봅니다. 분명한 건 아직도 여권 쪽에 후보들이 누가 될지는 아직도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알 수가 없죠.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야당 쪽에서도 현재와 같은 지지율, 소위 여론조사 나온 지지를 보면은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은데 선거는 아직도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. 민주당은 어떻습니까?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게 되면 오히려 선이 선명하게 그어지니까 민주당 쪽에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우선 미래통합당이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의 어떤 극우 보수 쪽 개신교 쪽이나 뭐 그런 분들과 절연 선언을 하면 좀 일정 부분 빠지는 또 지지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부분에 또 국민의당의 지지율 일정 부분 더해서 이제 앞으로를 나간다라면 회복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조금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우리 쪽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 구도가 정확해지니까 어떻게 대척점을 두고 이제 포인트 공격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이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
좋은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이제 같이 통합하자. 이거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마음만 남은 거다, 선택만 남은 거다 이런 부분이 결국 비슷했던 정치 기본 철학을 가졌던 분들이 뭉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. 또 이 안철수 대표는 무엇보다 표가 이제 뭉쳐질 거라는 확신만 들면 바로 합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울시장에서 뭐 오디션에 참가하거나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어쨌든 뭐 자신의 그 입지를 굳게 좀 이렇게 보내 보이는 그런 선에서 이번에 그 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대통령 선거를 모르겠는데요.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여권에서 본다 하더라도 누가 후보가 될지 그리고 그 후보 경쟁력을 가진 데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것 같아요. 대선 후보와 달리.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지금은 어떤 후보를 내든지 어떻게 하면 좀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향후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의 결국 주제는 이거죠. 대선은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에 어떻게 절연하느냐 그 주제를 갖고 가는 것이고 그걸 갖고 가기 위해서 여당 쪽에서는 소위 부동산 문제를 통한 경제 문제에 얼마나 다시 회복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이나 대선도 결국 그 선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죠. 아무래도 여당은 부동산 문제가 악재였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오면서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거든요. 여론에 대한 비판이. 근데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. 또 경제 문제는 당연히 정부 여당 책임 아니겠어요? 이번에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 늘렸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일 테고요. 근데 안철수 대표 본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세 명이 다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 목표가 아니냐 그건데 소수 정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역사가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. 국민의당 간판으로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다. 그게 여의도 바닥에서는 그동안 많이 나왔던 이야기니까 결국은 1, 2번 정당, 두 정당 안에 들어가야 대통령이 된다. 그거 아마 안철수 대표도 기호 3번으로 나가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. 개헌이 앞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개헌할 때 결선 투표제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거죠. 그런 것은 사실상. 예. 그러면 충분히 합당 가능성은 남아 있을 것이다. 가능성 남아 있고요.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을 합당을 해서 여당의 후보 나올까는 아무 생각을 못했지만 그렇게 가서 결국 성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검토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자, 지금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제가 역대 대통령 선거 한 2년 남았을 때 쭉 여론조사를 보니까 1등한 사람이 한 번도 일을 못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유일하게 대선 2년 전에 1등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랬고 한 사람 빼고 없더라고요. 건국 때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그 뒤까지 한 명 내지 없이 2년 전에 1등했던 사람 된 적이 없더라고요. 예. 검증이 너무 이제 빠르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국민들 생각이 좀 지루해지고 너무 잘 알게 되고 내용을 정확하게 더 들여다보게 되는 기회 때문에 1등이라는 게 계속 고수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. 그것도 그 대선에 즈음해서 소위 대선에서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누가 찾아내서 국민에게 설득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1년 반 2년대 시간 동안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지 뭘 해결해야 될 것인지 문제는 그때쯤 드러나겠죠. 지금 현재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하겠습니다를 보여주고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러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2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박원순, 김무성 이 두 사람이 1, 2위 했었더란 말이죠. 거의 김무성 쪽으로 가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었죠. 그런데 후보도 나왔으니까 결국은. 맞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공유적인 게 1등, 2등 도합 합치면 50%가 넘는데 그걸 민주당 소속의
의원과 지자체장이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게. 네. 그리고 국민들이 봐서도 그리고 우리 당 내부의 그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.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책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구도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 지지율을 높이고 있고 한 분은 총리를 하셨고 이제 당 대표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또 그 후보군에 계시고 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%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야권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후보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유리한 국면이긴 하죠. 근데 그렇다 해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지켜볼 부분은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오죽하면 뭐 이 감동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의 뭐 주자를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치의 기본이 사실은 공감 능력이잖아요. 근데 저쪽 진영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 능력을 그렇게 발휘한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뭐 예, 아직까지 저희는 뭐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. 예, 뭐 또 여당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. 네. 자, 내일 모레입니다.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게 되는데 일단은 이낙연 의원은 대세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은 현역 의원이니까요. 김부겸 전 장관은 원외 인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만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얻지 못한다면 굉장한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. 그렇죠. 뭐 원내면 모르겠습니다. 원외니까. 그러면 다시 대통령을 도전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테고.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전당대회 결과는.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지상에 난 걸 보면은 아직까지 이낙연, 그 김부겸, 박주민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1등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2등과 3등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2등과 3등이 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거나 하게 되면은 김부겸 전 의원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타격이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곧 그 이후에 이뤄질 대선 레이스하고 연동돼 그렇죠.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대표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또 당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보여줘야 되는데 여당 쪽에 우리가 제3자에서 보면 측면에서 여당 쪽의 문제는 이거죠. 이낙연 전 총리가 더 부각을 하든 또 이재명 지사가 더 부각을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부각하든 간에 이분들이 친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갖고 많은 혜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직접적으로 두 분이 친문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점에서 좀 정치적으로 원만하게 대선 레이스 갈 수 있냐 아니면 또 제3회 앞으로 예를 들면 조국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이런 재판이 안 끝나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재판이 3심에서 다시 또 엎어지는 바람이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?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가 또 재판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지금까지 또 수준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.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당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남영희 위원장은 투표했죠? 네, 했습니다. 오늘 했어요. 온라인 투표. 저도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원래 전당대회 그 중앙위원으로 오프라인에 할 계획이었던 게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전부 했는데 오늘 투표를 했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문이 아닌 게 뭐가 없지 않습니까? 민주당은.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내거는 말씀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다들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 정권을 계속 이제 이양해 가겠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화되는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. 새로운 주자가 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전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 거죠. 우리 쪽 여권의 대선 주자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분명히 또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결과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많은 부분은 열려 있죠. 저희는 사실은 좀 감사한 부분일 겁니다. 토요일 누가 될지 결과 지켜보고 월요일 날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.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